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었는가? 명절이 지나고 자식들이 집을 떠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순간,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는 휴대전화. 톡 한 줄 보내고 답장이 오지 않아 계속 화면을 켜보는 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며 잘 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있다가지 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식이 바쁘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는데 서운하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주해야 할 감정이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다.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지만 오늘은 21세기 당신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네려 한다.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격려도 아니고 해결책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 그리고 그 서운함이 당신을 계속 갉아먹지 않도록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하려 한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당신은 언제부터 서운했는가? 아마 정확히 집어낼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자식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아니었다. 중학생 때도 괜찮았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어디쯤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자식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전화 통화가 짧아진다. 응, 알았어. 그래. 끊을게 하는 대답 속에서 무언가 기계적인 것을 감지한다. 당신은 생각한다.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애들도 바쁜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런데 설득이 잘 안 된다.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서운함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인간의 감정을 연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통에 대해 천착했다. 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는 자식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기대한 만큼 하지 않았다. 그 차이가 서운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대가 과도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바라고 안부를 바라고 가끔은 자신을 우선시해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당신은 그 기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고 해야 정확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당신은 요구하는 부모가 되고 집착하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가 될 것만 같았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참았다. 괜찮아. 바쁜데 뭐. 애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부모가 너무 기대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기대를 삼켰다. 그런데 삼킨다고 해서 기대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목구멍 어디쯤에 걸려서 조용히 당신을 조여올 뿐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서운함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희생, 기대, 침묵, 서운함. 이 흐름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첫째, 희생. 당신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학원비를 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당신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깎았었고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때 당신은 행복했다. 정말이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 하고 생각하며 웃었다. 둘째, 기대. 그런데 그 희생 속에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어떤 기대가 섞여 들어간다. 당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잊지는 않겠지? 자라서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커서도 나를 자주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 셋째, 침묵.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서 당신이 그리던 그림과 현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자식은 자신의 삶에 바쁘다. 전화는 뜸해지고 방문은 줄어든다. 명절에만 오고 그나마도 짧게 머물다 간다. 당신은 서운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경고를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침묵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잘 지내. 나는. 걱정 마. 건강해.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렇게 말한다. 진심이 아닌데도. 넷째, 서운함.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운함이 자란다. 마치 어둠 속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듯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커진다. 당신은 밤에 누워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던데. 그리고 혼자 답을 내린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보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다. 말하지 못한 기대가 쌓여서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을 또 말하지 못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고통의 순환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이 서운함을 평생 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것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따라오시라.
우리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 마음을 모른다. 정확히는 알기 어렵다. 왜 그런가?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이기적으로 자라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도덕적 비난 대신 다른 것을 제안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다. 나는 평생 인간을 관찰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것.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사실의 서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며 자신의 욕구를 가장 먼저 충족시키려 한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만큼 절실하게 느낄 수 없다.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랑은 그들의 시선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들의 삶이 바쁠 때, 그들의 고민이 클 때, 그들의 피로가 쌓였을 때, 당신의 외로움은 그들의 의식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다. 냉정함도 아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다. 당신도 그랬지 않은가? 젊었을 때,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당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을 미루지 않았는가? 부모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끊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때 당신은 나쁜 자식이었는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의 자식도 지금 똑같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도, 부족해서도, 배은망덕해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다. 당신도, 나도, 당신의 자식도. 우리는 모두 자기 서사의 중심에 서 있고 타인은 조연이거나 배경이 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묻지 않게 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아, 저 아이도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관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의 무관심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저 아이는 저 아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이것이 첫 번째 통찰이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필연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긴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한 거지? 나는 왜 자식의 무관심을 이렇게 크게 느끼는 거지? 그 답은 다음 장에 있다.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아마 이거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문장 뒤에는 말하지 않은 후속 문장이 있다. 왜 저 아이는 그 정도도 안 해주는 걸까? 이것이 바로 당신 서운함의 핵심이다. 당신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시간, 돈, 관심, 헌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투자였는가? 깜짝 놀라지 마시라. 나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론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게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거의 언제나 기대가 섞여든다. 특히 부모의 사랑에는 당신이 자식을 키우며 쏟아부은 모든 것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교환의 기대도 포함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이 아이가 나를 잊지는 않겠지.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대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식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사랑과 거래의 경계. 거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일종의 거래다. 나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도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나는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도 나를 배려한다. 이것은 건강한 호혜성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생긴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헌신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순수한 사랑과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당신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다. 아니,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 당신의 서운함이 증명한다. 당신은 실제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섰다. 당신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자식은 그 거래 조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주었다. 자식은 받았다. 하지만 받는다고 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특히 자식이 스스로 요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런 뜻이다. 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신 고통의 정체다. 당신은 혼자서 거래를 설정했고 혼자서 그것을 이행했으며 이제 혼자서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해방을 주고 싶다. 당신의 서운함은 당신이 이상해서도 자식이 나빠서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설정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일 뿐이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정하는 순간 당신의 고통도 줄어든다.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 답은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자. 사람들은 가족을 신성시한다. 가족은 특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만큼은 믿을 수 있다. 같은 말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가족도 결국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연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당신의 자식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유전자와 환경이라는 우연이 당신들을 한 집에 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성함이 아니라 근접성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지낸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깊은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애정과 상처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이해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아끼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 기대를 배신한다. 가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가족이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가족이 나를 먼저 떠나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 가족인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나를 모를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다. 가족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다. 너무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피로를 느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은 관계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노력이며 지속적인 관심이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었기 때문이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무심한 것도 그들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바쁘고 당신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인데 왜요라고 묻지 않게 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가족 관계에서 실망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었는가? 명절이 지나고 자식들이 집을 떠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순간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는 휴대전화. 톡 한 줄 보내고 답장이 오지 않아 계속 화면을 켜보는 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며 잘 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높은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그 높은 기대는 높은 실망을 낳는다.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실망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친구에게 실망하는가? 가끔. 하지만 견딜 만하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거는 기대는 적당하니까. 당신이 가족에게 실망하는가? 깊게, 오래, 아프게.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기대했으니까. 그러니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이 크다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도 이상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너무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신성함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가족도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한다. 함께 있고 싶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다. 이해하려 하지만 종종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식도 하나의 타인이다. 이 말을 들으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를 유보했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뤘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은 당신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와 책임 사이에서 당신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 당신은 생각한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발달의 과정이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다. 만약 자식이 평생 부모를 1순위에 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당신도 그랬지 않은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의 부모는 당신의 1순위였는가? 아니다. 당신의 1순위는 당신의 배우자였고 당신의 자녀였고 당신의 일이었다. 그것이 정상이었다. 당신의 자식도 똑같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서운해한다. 둘째,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재정의한다. 나는 당신이 두 번째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자식을 타인으로 본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이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해주길 바라지 않는다. 대신 자식이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하도록 허용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의 선택에 상처받지 않는다. 대신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자식이 줄 수 있는 만큼만 감사히 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집착에서 존중으로, 요구에서 수용으로, 조건에서 무조건으로. 당신이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사랑을 멈춘 게 아니다.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당신이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다. 자식의 바쁜 삶을 이해하기로 한 것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 자식을 당신의 감정적 짐으로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자식도 타인이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바쁘구나 하고 생각한다. 자식이 방문을 안 해도 각자 할 일이 있지 하고 받아들인다.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무시해도 저 아이 인생이니까 하고 존중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도, 당신의 연장선도, 당신의 보답자도 아니다. 자식은 그저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이다. 당신이 사랑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당신에게서 왔지만 당신과 다른, 당신의 가족이지만 결국 타인인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아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쌓여서 언젠가 폭발하거나 병이 된다.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해하는 척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해하는 척한다는 것은 거짓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상처를 곱씹는 것,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 당신의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자주 찾아올 일도 없고, 갑자기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 일도 없으며, 갑자기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일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서운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도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이 들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되겠지. 손주 낳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변하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자식이 나이 들어도, 손주를 낳아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 바쁘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시작이다.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저 아이는 저렇다. 저게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온다. 당신은 그 현실을 받아들인 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그 현실에 계속 상처받으며 산다. 둘째, 그 현실에 맞게 당신의 기대를 조정한다. 나는 당신이 두 번째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당신은 자식에게 주 1회 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자식은 월 1회 전화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대를 월 1회로 낮춘다. 그러면 자식이 전화했을 때 서운하지 않고 고맙다. 당신은 자식이 명절에 이틀을 머물길 기대했다. 하지만 자식은 하루만 머문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대를 하루로 낮춘다. 그러면 자식이 하루라도 온 것에 감사한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의 건강을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자식은 가끔 건강하세요 한마디만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대를 그 한마디로 낮춘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소중해진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맞게 기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현명함이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변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관점을 바꾼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자식의 행동은 똑같다. 하지만 당신의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다. 자식의 무관심은 똑같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자식의 사랑 표현은 똑같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은 감사한다. 이것이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실체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더 많은 평화를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식의 협조가 필요 없다. 자식의 변화가 필요 없다. 자식의 이해가 필요 없다. 오직 당신의 결심만 있으면 된다.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평화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의 방문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산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산다. 그리고 가끔 그 삶들이 만날 때 당신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고맙게. 이것이 서운함을 내려놓은 사람의 태도다. 지금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결국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건가?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자효녀인데 우리 애만 이런 건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명확히 답하고 싶다. 아니다. 당신은 실패한 부모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태도를 자신의 성적표로 착각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자신이 잘한 것이고, 자식이 무심하면 자신이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자식의 행동은 부모의 양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식의 성격, 자식이 겪은 경험, 자식의 배우자, 자식의 직장 환경, 자식이 사는 시대와 문화, 자식의 개인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식의 행동이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잘 키워도 자식이 바쁜 삶을 살면 무심해질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식이 자기중심적 성격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자식이 그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자식의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가?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다. 자식의 반응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무관하다. 나는 평생 인간의 행위와 가치에 대해 사색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행위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에 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다면 그 행위는 이미 가치 있다. 자식이 나중에 효도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 행위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농부가 정성껏 씨를 뿌렸는데 가뭄이 와서 씨앗이 자라지 못했다면 그것이 농부의 실패인가? 아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날씨는 농부의 통제 밖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식을 키우며 최선을 다했다. 자식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자식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당신의 영향이다. 나머지는 당신의 통제 밖이다. 그러니 자식의 태도를 보며 내가 잘못 키웠나라고 자책하지 마시라. 당신은 잘못 키우지 않았다. 다만 자식이 당신이 기대한 방향으로 자라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효도하는 자식이 꼭 더 나은 자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아가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일 수 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많이 들이지만 그것이 진짜 관심이 아니라 죄책감의 보상일 수 있다. 어떤 자식은 부모 말씀을 잘 듣지만 그것이 효심이 아니라 자립하지 못한 의존일 수 있다. 반대로 당신의 자식은 자주 오지 않지만 올 때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 수 있다. 당신의 자식은 많이 주지 않지만 주는 것은 진심일 수 있다. 당신의 자식은 독립적으로 살지만 그것이 건강한 성장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도의 형태와 진짜 사랑의 깊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시라. 당신은 다른 집 내부를 모른다. 그들의 효도 뒤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강요가 있는지, 어떤 불행이 있는지 모른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당신은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았다. 당신은 단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또 다른 인간을 키웠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뭔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자식이 나를 찾아오는 게 내 낙이야. 자식 생각하며 사는 게 내 삶이야. 그런데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는가? 나는 당신에게 답하겠다. 당신 자신이 남는다. 당신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자식이 당신 삶의 중심이었고, 자식이 당신 기쁨의 원천이었으며, 자식이 당신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허전하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을 때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동시에 어색하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자식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지? 자식 걱정 안 하면 무슨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첫째, 조용함이 온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식의 방문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식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함이 온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둘째, 평온이 온다. 당신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려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자식은 저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수용이 평온을 가져온다. 셋째, 자기 자신이 온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부모로만 살았다. 부모 역할이 당신을 정의했다.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이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부모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자식이 바쁘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는데 서운하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주해야 할 감정이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다.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지만 오늘은 21세기 당신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네려 한다.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격려도 아니고 해결책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 그리고 그 서운함이 당신을 계속 갉아먹지 않도록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하려 한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60대라는 나이는 특별한 시기다.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아직 건강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이 시기에 당신은 중요한 질문 앞에 선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위해, 아이가 생기고는 자식을 위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 자신은 항상 뒷순이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애들 다 크고 나면 하며 당신 자신을 미뤄왔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가 왔다. 애들은 다 컸다. 여유는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 더 기다려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당신에게 제안한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1순위에 두시라. 이것이 이기심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신을 1순위에 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의 중심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놓는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시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또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다. 그들은 그들 삶을 살고 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이 있다. 이제 당신 삶을 사시라.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라는 말이다. 그동안 당신의 우선순위는 이랬을 것이다. 1순위, 자식. 2순위, 배우자. 3순위, 친구. 4순위, 취미. 5순위, 나 자신. 이제 이것을 바꾸시라. 1순위, 나 자신. 2순위, 배우자. 3순위, 친구. 4순위, 취미.
오순이, 자식. 자식을 마지막에 둔다는 게 냉정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생각해 보시라. 자식은 이미 당신을 마지막 순위에 두고 있다. 그들의 1순위는 그들 자신이고, 그들의 배우자고, 그들의 자녀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 당신도 당신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자식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돕지는 않을 것이다. 자식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것이다. 하지만 자식의 일정에 당신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 자식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식 걱정으로 당신의 밤을 설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신을 1순위에 두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더 행복해진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도 편해진다. 왜냐하면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에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면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자립하면 자식도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 이제는 부모 역할에서 조금 물러나시라. 당신은 평생 부모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아도 된다. 자식은 이제 어른이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이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행복한, 자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 그런 당신을 보며 자식은 배운다. 아, 나이 들어도 자기 삶을 살 수 있구나. 아,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집착하지 않는 사랑. 의존하지 않는 관계. 자립적인 노년. 이것을 보여주시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부모의 서운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았고, 자식이 왜 부모 마음을 모르는지 이해했으며, 기대와 사랑의 차이를 구분했고, 가족이라는 관계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 자식도 타인이라는 인식, 서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 당신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의 가치.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 괜찮지 않다.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은 진짜다. 당신이 겪는 고통도 진짜다. 나는 당신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식은 저럴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겠다. 자식은 잘못한 게 없다. 용서할 것도 없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아팠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 감정을 평생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서운함을 계속 품고 가며 고통스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서운함의 실체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 자식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을 챙기지 않는다. 자식은 당신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당신은 이 현실에 계속 부딪히며 상처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기대를 조정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몫이다. 다만 나는 당신이 두 번째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을 서운함으로 채우지 마시라. 그 시간을 당신 자신으로 채우시라.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더 이상 조용히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평온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산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시라. 그리고 가끔 그 두 삶이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전부다. 나는 19세기 독일에서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던 철학자다. 하지만 오늘 21세기 한국의 당신 곁에 앉아 이 말을 전한다. 당신의 서운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을 배워보시라. 집착하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관심, 요구하지 않는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삶. 이것이 삶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사는 방법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이다. 여기까지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위로가 되었다기보다는 명료함을 주었기를 바란다.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었기를, 당신의 고통에 설명을 주었기를, 그리고 당신에게 작은 출구를 보여주었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당신과 같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조용히 아파한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이제는 그 고통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다. 자식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시라.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짜 당신의 시간으로 살아가시라. 나는 여기서 물러난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된다. 부디 평온하게, 부디 자유롭게,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답게. 자식이 바쁘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는데 서운하다. 이해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주해야 할 감정이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다.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지만 오늘은 21세기 당신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네려 한다.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격려도 아니고 해결책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 그리고 그 서운함이 당신을 계속 갉아먹지 않도록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하려 한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다.